네, 오늘 시그널픽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국회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시그널픽에서 이렇게 두 분 동시에 모신 건 처음인데 지금 뭐 여야가 워낙 극한 대립 중이니까 뭐 여기서도 좀 치열한 논쟁을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윤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극하지 않아요. 잘 지냅니다. 두 분 뭐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자주 마주치시죠? 네, 자주 방송에서. 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하겠다. 해운대에서 3선을 포기를 하고 서울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이 총선 6개월 앞두고 나온 중진 의원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네. 저희가 국민들께 칭찬받을 일을 그렇게 많이 못 해왔던 상황에서 부산 지역 3선, 부산에서도 서울에 비교하면 강남 정도 되는 해운대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본인이 뭔가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해운대라는 좋은 지역은 후배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런 분이 없죠. 지금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지역구로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도전한 분이 순수하게 하셨던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뒤에 하태경 의원과 같은 결정하실 분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당내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2대 총선에 대비하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생길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인물 교체 차원에서 볼 때도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그 공천에 있어서의 조금 뭐 쇄신 이런 느낌이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보면 이 이슈가 좀 저쪽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게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이런 선언에 대해서 좀 이후에 뭔가 논의들이랄까 좀 후속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꼭 하태경 의원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할 때 총선이나 보면은 여야 거대 정당들이 1, 2당들이 이렇게 총선 때 공천 경쟁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선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어찌됐든 기득권 내려놓은 건 맞는 거죠. 본인의 지역구를 내놓고 연고가 물론 대학은 다녔습니다마는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는 기득권 내려놨다는 평가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들이 영향이 긍정적으로 민주당에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여야 모두가 국민들 보실 때 좋은 의미에서 공천 쇄신, 혁신 경쟁하는 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랄지 뭐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어떤 또 있을지 아니면 혼자로 끝날지 이런 거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진 분들이 하태경 의원 이후에 좀 하라고 압박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또 손뜻 상황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압박으로 느끼거나 하면은 자칫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보면은 그 당내 내분이랄지 내부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뭔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실 그 당사자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3선 연임을 한 중진 의원, 3선 연임 이상을 한 의원으로 좀 한정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의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것 자체도 압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성공을 못했고 당은 당대로 망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분들 다 한 명도 생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의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런 효과를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가했던 거 하태경 의원이 자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럴 정도의 상황인가? 내가 기득권자인가? 나도 하태경 의원처럼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는 본인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걸 굳이 지도부가 3선 이상 뭐 재선을 좀 생각해보고 4선은 무조건 하고 5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당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으로 시작은 됐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뭐 수도권 그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차출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네. 여튼 다른 지역의 어떤 함지 차출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도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험지로 차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지지층 사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떤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꼭 비명계라고 지목되는 의원님들뿐만 아니고요. 그건 예. 아니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역대 한 번 정도 18대인가요? 그때 빼고는 수도권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르게 수도권 쪽에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보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좀 국민의힘과 반대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다선 의원들이 많고 예. 그쪽은 낮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역으로 이제 그분들의 원적지랄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들이 좀 장관도 지내신 의원들이랄지 다선 의원들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선 의원 중에 정말 지역에서 신망은 이미 잃은 분들이 있거나 그런 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적합도 조사를 할지 조사를 해가지고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체가 될 수 있는 건데 모든 결정은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됐듯이 예전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께서 그 호남 전북에서 다선을 하시다가 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종로로 오셨는데 예. 그때 왔을 때 상대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진다고 여론조사 많이 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열심히 선거운동 하셔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권 주자는 물론이고 그 뒤에 총리도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단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희생이다 하는 어떤 신선함과 희생 정신을 국민들께 보여줬을 때는 성공하지만 그게 아니고 떠밀리듯 하면은 또 효과는 반감될 거예요. 근데 예. 이 모든 기준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너무 임박해서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떠밀리듯이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하태경 의원의 어떤 첫 선언이 실제로 좀 영향이 좋게 하려면은 뭔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거 전략을 좀 잘 짜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도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옮기세요 이런 말을 해서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저기는 이렇게 아예 그냥 기준 정해갖고 하는구나.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론 하태경 의원이 지도부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당을 위해 선실한다든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내가 3선 정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뤘으니 또 다른 예. 꿈을 위해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명분을 갖고 해야지 무자르듯이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기준 정해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연임 3선 이상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식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네. 아마도 우리 노앵커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 어떤 국민적 여론과 그거를 또 반영하는 지도부만의 당시 가면 총선 기획단도 있고 공천관리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도부하고 교감을 하겠죠. 그런 전반적인 총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잘 맞아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 뭔가 인위적으로 됐을 때는 좀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최소 한두 달 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좀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수습을 해야 되는 다시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있으니까 네.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난감하죠. 이렇게 된 이유를 돌이켜 볼 때 이게 또 정치 공방으로 가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이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할 정도의 사안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두 번째 지명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민주당은 쓸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먼저 쓰고 있습니다. 뭐 단식도 했고요. 이제 대법원장 인준 투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대법원장 지명에 관련해서
결국은 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3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결이 된 다음에 부결시킨 상황에서 야당이 더 놀랐습니다. 그때 네. 부결될지 몰랐거든요. 또 어떻게 하다가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뭐 사람 이름을 쓴다든지 그래서 부결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명한 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찬성률이 94.2%가 나왔어요. 야당이 놀래서. 네. 자, 지금 민주당이 당시의 야당이냐 뭐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더 갖고서 두 번째 대법원장 지명 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보고 제발 대법원장 적어도 사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어떤 업무 공백만은 막아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이런 사람을 보낸다면 뭐 제2, 제3의 뭐 부결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 정할 정도로 뭔가 상당히 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에 좀 고민하다가 당론으로까지 정하게 된 그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6일 날 표결이 있었죠. 근데 예. 6일 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의총을 했었고 그 전 의총도 제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다수는 제가 봐도 다수더라고요. 네. 다수의 의원들은 당론을 이건 부결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자꾸 이제 무슨 뭐 이거를 무슨 방탄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전부터 네. 인사청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 인사청문 간사 의원이 나와가지고 인사청문을 다 해봤는데 이 이균용 후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부 공백이라는 뭐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은 인정한다는 건 사법부 자체가 임기가 6년 아닙니까? 네. 6년간 맡긴다는 건 부적절하다. 그 대표적인 뭐 의혹들이 많이 거론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네. 4일 날 의총에서 뭐 당론을 정할까 말까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건 이미 우리가 모두 부결이다. 그런데 당론까지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 3일 정도를 원내대표단들이 다 이렇게 수렴을 했더라고요. 의견 수렴을요? 전체 의원을요. 네. 전체 의원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숫자를 몇 분을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한 85% 정도가 당론 부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거치고 최고위에서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최고위 때도 한 분 정도가 반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최고위 전체가 오케이, 좋다. 당론 부결이다 해서 이제 원내대표한테 막 일임을 한 거죠.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물론 뭐 3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야당이라고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거 볼 때 해명하는 과정도 전 좀 그 적합하지 않은 분 같아요. 당당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성향 때문에 35년 정도 부결되고 그분이 군사정부에 협력했냐 아니냐 논란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처럼 이균용 후보자님처럼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뭐 부결을 시킨 거기에 대한 것이다. 해명이 전혀 안 됐어요.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분을 대통령께서 지명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명을 좀 잘 해주시면은 이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지명을 잘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사법방탄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생각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큰 민주당 입장이죠. 예. 지금 뭐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처음에 공격을 했어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그 대통령 다음에 친구다 뭐 이랬었죠. 제가 아니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친구의 친구일 수 있는 거죠. 나이대가 비슷하면.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언론인 출신이면 그걸 언론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의혹으로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게 10억 처가 회사에 대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민은 꿈도 못 꾸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이제 이 얘기인데요. 자, 그것을 이제 숨겼다는 것과 뭔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재산 등록 때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겼냐 안 숨겼느냐, 뭐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네. 과연 그 이유가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결격 사유냐,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의 특정 의원을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민주당의 3선 의원 한 분은 본인 의원실로 현직 판사를 불러서 본인 지역구에 있는 분의 재판 관련 민원을 청탁을 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현실을 보면서 야,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는 알겠는데 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도저히가 어느 수준이냐. 과연 차명이 아니라 10억 그 장외 주식이 등록되지 않은 거가 없었으면 그럼 할 거냐. 또 다른 이유를 찾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10억 원도 물론 크죠. 서민들이 평생 모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이긴 똑같은 합니다.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다른 몰랐다고 뭐가 그러니까 다른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몰랐다고 하기는 뭐한 게 10년간 기간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그 안에 관련된 유사한 재판을 해가지고 군수 한 분이 직을 잃어요. 예. 재판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 탔다는 것도 의문스럽지만 이 기간에 또 3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 주식으로. 그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할 때 몰랐지만 송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죠. 예. 자식들에 대한 증여 거래 의혹도 있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건국절이라는 전 역사관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사법 방탄 이런 용어로 바로 이렇게 반격을 하시던데 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앞으로 저는 이제 한 장관이 무슨 얘기해도 콩으로 매주 쓴다든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는 뭐 했습니까? 무슨 뭐 이게 중간 절차다. 유죄 기각이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건 법무장관이라는 분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부인하는 듯하고 본인이 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증거가 없으면 100% 판사가 영장 발부 안 할 거라고 했어요. 판사가 영장 발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반성하든지 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사정보검증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장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대통령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먼저 밝히는 게 저는 법무장관의 자세라고 봐요. 자기가 검증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런 낙마를 한다거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도 여당에서 민정수석일 때 검증하거든요. 예.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법무장관이 하다 보니까 그럼 법무장관 책임론이 나와야죠. 여당도 조용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여기서 이제 인사검증 책임에 대해서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하셨는데 뭔가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당연하고 한동훈 장관은 검증 제대로 못한 거면 사법방탄 얘기할 게 아니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한동훈 장관 얘기고 왜 또 나와요? 한동훈 예. 장관 원고에 대법원장 있더라고. 후보도 아니고. 얘기했어. 저희 질문에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 조직의 이제 총 책임자니까 네. 그런 공격을 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보고를 안 했겠느냐? 그럼 제가 볼 땐 당연히 이거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야당에서 아는 거를 법무부에서 모르겠어요? 예. 최종 판단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결격 사유가 사람마다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당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한동훈 장관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를 저런 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우린 부결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라. 이런 간단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았다면 더 큰 책임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면. 아 여당 해보셨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일이 그렇게 안 굴러가는 거 이번에 아시잖아.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네. 그 야 4당이 모두 부결 투표를 했습니다. 정의당도 옛날에 정의당이 데스노트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당론 부결을 했고 네. 다른 작은 정당들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분 합쳐서 118분 빼고는 모두가 찬성해서 부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국민 다수의 의견들 국민 대부분의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니 생각이 민주당 탈당자 그리고 정의당 셋인데 많은 당 뭐 이렇게 얘기해. 기본 당이 하나잖아요.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진보당 탈당자잖아요. 다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자. 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좀 있긴 아니, 성향이라고 하고요. 하면, 예, 민주당 싫어할 소속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뭐 무소속 의원들도 좀 있으시니까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6일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국회에 안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깜짝 등원을 해서 그날요? 표결을 좀 네네. 던졌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좀 눈길이 갔던 게 네. 뭐 법안 제안 설명을 막 하는데도 뒤에 지금 이제 대표석이 맨 뒷자리잖아요.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오고 사진을 찍겠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글까지 올렸는데 네. 당내에 달라진 위상과 인기를 실감했다. 너도 나도 사진 찍겠다고 오길래 내가 줄을 서시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렸어요. 근데 저게 사실 의원들은
동등하잖아요. 대표라고 해서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국회 안에서 이제 갖춰야 될 예우나 이런 건 달라지겠지만 의원들이 저렇게 좀 가서 저렇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줄 서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저거를 감췄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 최고 정당지구 때. 이재명 대표의 사당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이재명당인 거죠.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재판 받을 때 재판 처음 나간 날 아니에요. 그날이잖아요. 재판 받으신 날. 그리고 일제 오신 날 아니에요. 오전에 대장동 네. 첫 재판. 예. 그날이잖아요. 그 재판. 그날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1시간 반만 해달라 해서 그냥 오전에 재판 끝내고 저희 가신 날 아니에요. 예. 저긴 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진 찍자 이제 몰려든 거 아니에요. 공천 받으려고. 거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이제 옆에서 굉장히 북돋으면서 하시는데 정청래 의원은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호시탐탐 대표 자리 노리시는 분인데 과연 진심이 저런지 모르겠고 지금 저 상황 웃고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6개월 후에 총선 이후에도 저럴 수 있을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렇게 좀 과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이 사안이 오전이었나요? 그 재판에 갔다가 이제 오셨고 오전이었구나. 오후인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오전에 재판을 가셨다가 이제 병원에 오후에. 복귀했고 네. 이때는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가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표결이 필요한 게 최상병 사망 사건 네. 해병대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및 은폐 의혹 관련된 특검법을 예. 이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라고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의석수가 한 180석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3당, 야 4당이 다 모여도 그게 숫자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간당간당한 네. 맞추기가 네. 그렇게 해서 원내 지도부가 병원에 계신 한 표가 더 예, 한 표라도 대표에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건 특검법은 뭐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고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안 설명하고 있는 데서 의원들이 몰려들었다면은 저는 그때는 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하고 녹색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병실에 병문안 못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취해야 되고 네. 대표도 사절을 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추석 명절 길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모집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찾아온 사람들 말고는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을 하니까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한 거지. 이게 뭐 저 사진 찍었다고 공천이 무슨 보장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가움에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바로 대표 옆에 있습니다. 옆자리니까요. 네, 지도부에 네.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뭐 임명강행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돼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질문까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임명안을 부결을 시켰고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주말에 뭔가 장관 후보자 임명 발표를 하는 건 좀 이례적으로 보긴 봤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출입을 해봤지만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했어요. 임명 강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니 그게 보셨습니까? 강행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 구성상 대통령이 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결과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게 맞지요. 그것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 가운데 임명한 장관이 뭐 몇 번째다, 뭐 18번째나 10몇 번째냐, 문재인 정부 때 몇 번이냐 얘기하는데 네. 개각 안 하면 숫자 안 올라가요. 결국 개각하면 할수록 숫자는 올라가고 지금 여야 대치 구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구도를 깨기 전에는 지금 이 얘기는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장관도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하고 이러면 장관 다 바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뭐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실도 국회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청문보고서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안 3일 오긴 내에 했- 가야 예. 되니까. 예. 뭐 그런 그 국회 절차를 좀 기다려보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네. 지금 이렇게 주말에 뭔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뭐 재가를 하는 것 그리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단 안고 가겠다는 기류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신원식 장관 이제 장관이 되셨죠. 예. 유인촌 장관 두 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뭐 부적격하다는 판단은 민주당이 했습니다만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여야 협의로 네. 해서 청문 보고서를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뭐 충분히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도저히 뭐
그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거친 언사랄지 역사관이랄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지우기 도저히 임명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민주당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재송부 절차를 지금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더 좁혔더라고요. 최소한의 국회에 이렇게 논의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예.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국회에서 청문부 채택을 않더라도 임명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또 김행 장관 이제 아직은 후보자죠. 네. 청문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 대통령이 임명이죠 이제 임명을 강행하시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역대 대통령 다 했으니까 뭐 또 그런 말씀 할 수 있지 몰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쉽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벌써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특히 김행 장관, 뭐 신원식 장관이야 벌써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지도 않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여가부터 예. 전화를 해도 그런 보도까지 나오던데 그거는 정말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을 꼭 드릴게요. 짧게만 청문회가 안 한마디. 끊었다고 예. 하시는데요. 네. 그날 정회를 한다면 김행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같이 정회했으니까 장관 대기실로 갔고 네. 그 이후에 제기하는 조건으로 권인숙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사퇴하시는 게 낫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했어요. 네. 안 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차수 변경이 된 겁니다. 네. 거기에 응할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김행 후보자가 뭐 사라졌다느니 뭐 연락이 안 된다느니 청문회가 안 끝났다느니 예. 이건 강짜죠. 뭐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에 어떤 자리 이탈을 두고도 이제 여야는 좀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